플로리다의 한 할인점 냉동고에서 두 아이의 엄마가 숨진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헬렌 가레이 산체스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사망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렌의 가족이 달러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라임픽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젤렛 레비입니다. 거의 2달 전 마이애미에 있는 달러트리 매장의 점장이 매장 워크인 냉동고에서 나체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12월 14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소한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 여성은 헬렌 가레이 산체스 박사였습니다. 이 일은 마이애미의 리틀 하바나 지역 사우스 웨스트 8번가에 있는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CBS 뉴스는 경찰 무정의를 통해 신고자가 가게 냉장고에서 나체의 여성을 발견했다고 전파하는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그 경찰 무정의 호출은 마이애미 뉴스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확실히 끌었습니다.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가게에 도착해 헬렌 가라이 산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였고 고향인 니카라과에서 마이애미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32살이었고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가게가 문 닫기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 전용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냉동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직원이 냉동고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가레이의 가족과 지인들은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 가게 밖에 모였습니다. 달러트리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가족과 사랑하는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는 현재 당국과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truthfinder.com을 정말 좋아해요. 크라임픽스에서 공공 기록을 찾을 때마다 이 사이트를 사용해요. truthfinder 덕분에 조사 시간이 줄어 사건 보도 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truthfind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한 사람의 주소,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저희가 확인할 때 항상 사용하는 도구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검색 서비스 중 하나예요. 구독을 하면 새로운 이웃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검증하거나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찾을 때 무제한으로 비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근처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조회하거나 본인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정보를 잘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truthfinder.com/lccrimepix에서 truthfinder now로 공공 기록을 확인하세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후 그레이 가족은 달러트리에게 $5천만 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달러트리 직원들의 충격적인 주장과 헬렌 그레이가 그 가게에 들어간 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헬렌 그레이 산체스의 부검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이애미 경찰은 지역 언론과 로 앤 크라임의 헬렌 그레이의 죽음에 범죄 혐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헬렌 그레이의 사망 원인은 환경성 저천증으로 나와 있어요. 기여 요인으로는 에탄올 사용, 즉 알코올 섭취가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헬렌 그레이가 저천증으로 사망했고 알코올 사용이 그녀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렌 그레이의 사망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아직 검시관이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검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닥터 프리아 바네르지 박사를 모시고 싶어요. 그녀는 공인법의학 병리학자입니다. 바네르지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끔찍한 사건이지만 박사님과 이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어 기대돼요. 헬렌 가레이의 부검 보고서에는 사망 원인은 나와 있지만 사망 방식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 흥미롭네요. 제가 알기로 플로리다에서는 모든 사실이 일반적으로 공개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마다 부검 보고서나 사망 원인 공개 범위가 다르고 전체가 아닌 사망 원인만 공개될 수도 있군요. 사망 원인과 방식은 공개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직 조사 중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저 그들이 검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정책일 수도 있고요. 신뢰합니다. 아, 하지만 상황이 꽤 특이해서 그게 바로 사망 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저희에겐 의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인 니카라과에서 마이애미로 가족을 만나러 온 거예요. 토요일 밤에 달러 트리 매장에 들어갔다가 어떻게든 갇혀버린 거죠. 이 상황에 대한 감시 카메라 영상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쩌다 워크인 냉동고에 갇혀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알잖아요. 사망 원인은 환경성 저천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여 요인으로는 에탄올 사용이 있었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그녀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환경성 저천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건 그녀가 얼어 죽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정말 복잡한데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절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죠? 의사가 해외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는 여기 휴가차 온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녀는 가족과 함께 외출해서 저녁 식사도 하고 음료도 좀 마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운전하기에는 법적 기준치를 넘긴 건 맞지만 그녀가 운전하고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다시피 그 수치가 아주 높아서 술 자체만으로 그녀가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0.11이에요. 0.11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몇 잔 이상 마신 거죠. 운전 기준이 0.08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 시간 안에 한두 잔 더 마신 정도일 거예요. 문제는 제가 그녀가 왜 냉동실에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완전히 추측일 뿐이에요. 그녀는 언니랑 같이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그녀를 찾을 수 없다고 알렸는데 그녀는 냉동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건 누군가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흔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게 뒤쪽 냉동실 같은 곳은요. 그래서 그녀가 거기 갇힌 것 같고 저천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추운 환경 때문이에요. 이곳은 냉동실이에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말 춥죠. 그 추위가 그녀에게 곧 영향 줄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얼어붙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녀가 자신을 보호할 겨울 코트를 제대로 입지 않았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점점 더 추위에 취약해지고 천을 잃게 되며 그걸 보상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그녀의 몸이 기본적으로 추위에 노출돼서 멈췄다는 거죠. 맞죠? 천을 유지하는 걸 천 조절이라 하는데 그 능력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갈 때도 예를 들어 저는 뉴잉글랜드에 있는데 밖이 정말 추워요. 우리는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고 우리 몸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떨기도 하고 피부나 혈류 같은 것들이 스스로 조절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알다시피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거나 실내로 들어와서 노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녀가 안에서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비상 해제 장치가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찾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천증에 걸리면 즉 추위에 노출돼서 천이 너무 낮아지면 보통 일어나는 일은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첫 번째로 신체적으로는 몸을 떨면서 천을 조절하려고 애쓴 후에 점점 더 혼란스럽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녀 팔에 멍이 있었던 건 알아요. 그게 나가려다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방해해 미안하지만 그 부분도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요. 상황이요. 우리는 이걸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알다시피 그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몸에 알코올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기능했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은요. 흥미로운 점은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더 따뜻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특히 그곳에 들어갔을 때 따뜻하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건 몸을 진짜로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멍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규칙하고 붉은색에서 붉은 보라색까지의 타박상이 최대 4.7cm까지 왼쪽 팔뚝 등 쪽에서 왼손 등 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엉덩이, 둔부, 그리고 하체에는 최대 8cm까지 흩어져 있거나 서로 합쳐진 붉은 보라색 타박상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녀는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문에 몸을 부딪히면서 나가려고 애쓰고 있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는 냉동고 안에서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제 말은 저는 머릿속으로 이런 부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재구성해 보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멍의 색깔이나 크기만 보고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녀는 이미 다리에 멍 등 일부를 가진 채 냉동고나 얼음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동고 안에서 갇혀 있고 차가운 온도에 노출된 사람이 탈출하려고 시도할 거라는 건 충분히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이건 순전히 추측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멍에 대해 특징적인 게 없어서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발로 차거나 소리 지르거나 주먹질하거나 문을 부수려 하겠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이해됩니다. 그녀의 팔다리, 기본적으로 팔, 다리, 엉덩이 같은 부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목을 받으려고 두드렸던 거죠. 맞죠? 거기 가게에 점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녀의 언니가 그녀가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언니가 동생을 찾을 수 없다고 점원에게 알렸죠. 그러니까 그녀가 불안해하고 소음을 내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최소한 그랬을 거예요.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녀가 벌거벗고 있었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사람들이 저천증에 걸렸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천증에 걸렸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그걸 볼 때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된 사람들이 겪는 일종의 과정이에요. 먼저 몸이 떨면서 보상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혼란 상태를 넘어서거나 혼란이 더 심해지면 그건 몸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역설적 탈이라는 현상이에요. 네, 역설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녀가 추운 날씨에 맞게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죠? 그녀는 플로리다에 있고 외출복이나 얇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몸이 점점 기능을 멈추고 천을 조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그녀는 더위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밖이나 주변 환경이 정말 추워지는데도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옷을 벗기 시작해요. 보통은 담요를 덮거나 코트를 입거나 옷을 더 껴입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그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리고 옷을 벗는 건 자발적으로 옷을 벗는 거라서 전체 상황과 잘 맞아떨어져요. 그녀와 함께 그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거나 누군가가 그녀의 옷을 벗겼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사망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많은 경우에 사망 방식이 결정되지 않거든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알고 관련해 사람들이 인터뷰를 받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헬렌의 가족, 즉 그녀의 아버지가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예요. 그것은 5천만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이에요. 이 사망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어요. 타살, 자살, 사고사, 불확정, 그리고 자연사죠. 물론 이건 자연사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제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연적인 출생 질병 같은 거요. 네, 이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원인이 불명확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고일 수도 있고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원인이 밝혀진다면 이게 타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달러 트리오? 사람들이 너무 부주의해서 누군가 안에 있다는 걸 몰랐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타살은 다른 사람에 의해 죽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보통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의료 처치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본 건 우리가 함께 본 제한된 자료나 당신이 전달하거나 공개한 것들 뿐이에요. 자살 경력이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명확하게 자살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제 말은 지금 이 순간 아주 제한된 정보와 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마도 끔찍한 사고였을 거예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녀가 일부러 그러니까 자의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냉동고에 들어갔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정말로 수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할 부분이에요. 경찰이 언니를 인터뷰할 때 저녁을 함께한 사람, 대화 내용,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할 거예요. 저는 그녀가 휴가에서 행복하길 바랐어요. 이건 해외로 떠난 휴가 여행이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혹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갑자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 만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요. 그게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사고나 미확정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확정이라는 표현을 가볍게 쓰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서 검시관이 이걸 단순한 사고로 분류하는 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한 정보를 찾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료 기록이나 정신건강 기록 같은 것에 접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제가 자주 요청하는 것 중 하나예요. 자살과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마다 항상 요청하곤 했죠. 정신건강 이력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 이력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장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유가족은 달러트리와 매장 직원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워킹인 냉동고와 관련된 문제를 수리하거나 바로잡지 않아서 비합리적인 갇힘 위험을 초래했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 식당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워킹인 쿨러나 냉동고에 들어가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녀는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저는 거기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요리 수업도 듣고 전문적인 주방 환경에도 있어 봤거든요. 거기선 예를 들어 냉장고에서 버터 가져와라 식으로 말해요. 저도 제 딸을 요리 캠프에 보내는데 거기서도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마치 자동차 트렁크랑도 비슷해요. 그렇죠? 안쪽에서 열 수 있는 안전 레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갇힐 위험 때문에 그런 닫힌 공간에는 레버나 어떤 식으로든 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큰 문제예요. 실제로 냉동고의 걸쇠나 작동 방식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고민해야 해요. 사람들이 매장 직원으로 자주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누가 사용하든 혹은 누가 들어가게 되든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해야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현장 조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냉동고 온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안쪽에 경보 버튼 같은 게 있나요? 작동하는 레버나 고장난 레버가 있나요? 그리고 그건 그 정보에 있어서 사건의 방식이나 민사소송 모두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또한 사건 당일에 워크인 냉동고를 포함해서 건물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달러트리 마감 시간에 손님들과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시 카메라 영상이나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토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어요. 산체스는 고객이 실종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달러트리 매장 안에 계속 머물렀고 매장을 나가지 않았어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도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더 알고 싶고 그분들도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더 알고 싶어 해요.
모든 고객과 방문객, 산체스를 포함해서 달러트리 매장에서 모두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마감 시간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산체스가 워크인 냉동고 안에 있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등 발견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과실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면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해요.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건 매장 전체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처럼 들린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매장 전체를 점검해서 화장실이나 워크인 쿨러, 냉동고 같은 곳도 확인했는지 말이에요. 매장 전체를 한두 번 정도 점검해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지, 혹시 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거죠. 아니면 실수로 사람이 안에 남아있는지도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없었던 게 보입니다. 프리야, 예전 사건에서 증언하셨는데 이번엔 가족이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학교 버스가 떠오르네요. 아이들이 잠들거나 숨을 수 있어 운전사들은 출발 전 꼭 확인해 아이들이 남지 않게 해야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저는 그 매장의 공식 정책이나 회사 정책이 궁금해요. 매니저가 따라야 하는 정해진 마감 절차 같은 게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누구든지 여기는 공공장소잖아요. 공공 매장이고 화장실도 있고 저는 꼭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직원이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계속 지켜보는 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에는 그렇죠. 영업이 끝날 때나 근무가 끝날 때는요. 누군가가 틈이나 구석에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점검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공간이나 이런저런 곳들 있잖아요. 그게 꽤 논리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요. 제 말은 달러트리나 달러 제너럴 같은 곳이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성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곳들을 아이들도 올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가게라고 생각해요. 맞죠?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손님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문을 잠그기 전에 모두가 나갔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냉동고는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겨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녀가 냉동고에 들어갔다면 굳이 열쇠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가게 열쇠 없이도 냉동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해요. 누구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닥터 프리아 바네르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사건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면 좋겠어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우리는 헬렌 가레이 산체스에 대해 그녀 친구가 만든 고펀드미를 통해 더 알게 되고 있습니다. 고펀드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헬렌 가레이 박사는 헌신적인 의사이자 사랑받는 어머니였으며 2025년 12월 14일에 비극적으로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카라과 출신인 가레이 박사는 평생을 의학에 바쳤으며 선천성 심장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마취과 의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일은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민, 뛰어난 실력, 그리고 어린 생명을 구하려는 헌신은 그녀의 경력뿐만 아니라 직업을 넘어선 인격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니카라과에 남은 두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였고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헬렌 가레이 박사는 해외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헬렌 가레이 박사를 니카라과로 모셔와 가족과 함께 장례식과 마지막 안식처를 마련해 드리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은 현재 니카라과에서의 송환, 운송, 장례 서비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기부든 그녀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이 힘든 시기에 그녀의 자녀들을 돕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보내주신 기도와 따뜻한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렌 가레이 산체스의 사망에 대한 조사는 마이애미 경찰에 의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 혐의는 의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렛 레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